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무상급식의 중단 문제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경상남도인데요. 홍준표 경남지사의 지원 중단 선언으로 지금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경남교육청은 어떤 입장인지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 문제 3월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지가 바로 경상남도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이 예산으로 서민 전역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니까 당장 박종훈 교육감이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연결해서 무상급식 시행 관련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종훈입니다. 예. 일단 홍준표 지사가 지금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중단을 지금 했죠. 이제 예, 할 예정인가요? 그저께 도에서 했던 기자회견과 보도 자료를 보면 예. 지금까지 지난 가을부터 중단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러나 그저께 했던 도에서 선언한 것으로 보면 이제 무상급식 지원은 더 이상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청에 있어서의 예산 감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감사 없이 지원 없다는 그런 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그 감사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만든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 온 겁니다. 예. 그 지원 조례에는 지도 감독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식품비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서를 내고, 또 도에서는 검토해서 고칠 것은 고치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또 우리가 고치고, 이런 지원 조례에 따른 지도 감독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통보까지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느닷없이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 급식 지원 조례의 규정을 뛰어넘은, 또 전국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예. 감사를 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주지 않기 위한 어떤 핑계에 불과하지, 이것이 법에 근거한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법적 감사를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죠? 예. 근데 그냥 감사를 많이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감사라는 것은 예. 일반적인 지도 감독하고 달리 예.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거 없는 것을 제가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기관을 제가 통째로 팔아먹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학교 급식은 도의회로부터 감사를 받고, 또 교육청에서 감사받고, 교육부에서 감사받고,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감사는 이미 여러 기관의 중복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도의 감사를 더 얻는다고 하면 이것은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그런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경남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들도 급식 부분에서 482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482억 원이요? 예. 그러면은 경남도에서 얼마 정도가 지원이 보통 내려옵니까? 지금까지는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257억 원, 예. 시군에서 386억 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으려고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는 돈은 전체 643억 원입니다. 그렇다면은 257억 원 지원이 중단된 거지 386억 원은 시군에서는 지원이 나옵니까? 근데 이제 시군 지원조차도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시군이 급식 지원을 하면 도의 시군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라고 압력을 넣어서 시군조차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을 끊겠다니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도에서 시군으로 매년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끊겠다고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시군도 지금 지원이 끊겼다. 그러면 결국은 482억 원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돈을요. 예. 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돌리겠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50만 원가량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요?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도에서 저희들 서민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무상급식으로 지원해 오던 돈을 이렇게 서민 자녀 교육 지원으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 없고, 또 지자체가 학생들을 돕는데 교육청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돕겠다는 것은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이나 교육자치 정신, 그리고 이것이 절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경우, 또 그와 함께 효과적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군요. 중복 투자의 사례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저희들만 해도 2015년 올해에 29개 복지 사업에 4,882억 원을 투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몇 가지를 드리자면, 바우처 사업,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이런 쪽에도 이미 2,200억 원을 투입하고 있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도 300억 가까이,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770억 원, 이렇게 4천억 이상의 저희들은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도에서 이야기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도 방금 말씀드린 자유수강권, 네. 교육복지 우선 이런 사업들과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로서 도에서 주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643억 원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제대로 쓰이기 어려운 그런 돈일 수밖에 없죠.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교육복지 우선 사업에 770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 우선 사업에는 257억 257억 원이요. 예. 그리고 바우처 2,200억 원 아까 말씀하셨었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게 중복이 되니까 예. 여기에서 643억 원 정도를 예. 띄어다가 무상급식에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복 네, 투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들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항목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지, 이것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로든 저런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희들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산이라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설 직전에 도교육청은 4월이면 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된다. 가정통신문으로 이제 보냈고 경남도는 학교 무상급식 중단은 없고 오히려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이 확대된다. 이런 전단을 하급 행정기관에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입니까? 이것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예, 뭐 이렇게 전단이 나간 것은 맞는데, 도가, 급식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끝내야 될 일을 마치 무상급식이 우리 교육청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저는 도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이 지금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네. 학교 운영비조차도 올해는 10% 감액해서 보냈는데 그렇다면 어떤 불용액이라든지 하는 추가 재원이 생겼을 때 이미 감액해서 줄여서 보낸 학교 운영비라든지 더 급한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써야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마치 불용액 생기는 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남의 살림까지도 자기들이 막 와서 휘젓는 이런 행동을 도에서는 하면 안 되죠.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도가 해야 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받는 쪽이 좀 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면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갑을 관계로 치면은 어느 입장에서 사실은 지원이 계속되도록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드린 경우인데 네. 그러나 다른 시도는 대한민국의 다른 시도는 다 주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주는데 경상남도만이 이번에 예산을 끊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예. 4월달 되면은 학교가 상당히 심각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예산 지원 중단으로 해서 왔다면 돈은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빠듯해서 하기 어려운 그런 점에 대해서 도가 마치 돈이 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일부 학부모들은 주민투표회의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예산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 문제는 지난번 서울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이것은 무상급식. 오세훈 시장 그만둘 때요? 그렇죠. 네, 네.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도가 이것을 주민투표를 받아들여서 정말 도에서 하고 있는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이 옳다고 판단하면 저는 도민들의 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여서 예. 정당하게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일한 지금 현재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주민투표가요? 아니요, 저는 도지사님 만나서 예. 정말 앞에 내용을 놔놓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안을 찾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금씩 양보한 합의안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감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원의 방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상남도가 명분을 살리고 또 우리는 실리를 챙기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무상급식은 계속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원이 안 되면 저희들의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의 무상급식이 저는 지방자치와 지역협치의 가장 좋은 산물로서 이미 8년 동안 조금씩 늘려왔던 가장 좋은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은 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상남도 교육감이시죠? 박종훈 교육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박주영 선수가 국내 프로축구로 복귀를
했네요. 참 네. 곡절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돌고 돌아서 친정인 F서울로 돌아왔다. 뭐 예.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박주영 선수가 뭐 19세 아시아 선수권대 이런 데서 골도 넣고 우승도 차지하고 하면서 F서울에 2005년에 입단을 했었죠. 그리고 2008년까지 뛰다가 해외에서 진출을 했고 예. 해외에서 7년 동안 정말 여러 군데 여러 구단 다니다가 다시 F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나이가 30살입니다. 뭐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거는 맞고요. 근데 30살에 이제 F서울로 돌아와서 그리고 3년 계약을 하고 이제 F서울 소속으로 뛰게 됩니다. 예. 계약상에 조금 절차 문제가 이전에 소속팀 알샤밥이라는 사우디 팀하고 계약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걸 마무리하게 되면은 4월 초 정도의 이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고요. 예.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박주영 선수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뭐 겪은 심정들 또 우리나라로 다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갖게 되는 포부나 각오 이런 거를 밝힐 예정인데요. 예. 정말 해외에서는 뭐 AS 모나코라는 팀에서 뛸 때는 41경기에 25골 넣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후에 아스널로 가서도 계속 백업으로 내지는 아예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러고 나서 셀타비거라든지 이런 팀으로 계속 임대 내지는 이적을 하고 마지막에 사우디 알샤밥에서 뛰었지만 여기서 그때 그 팀에서 역시 부진해서 결국 우리나라로 다시 친정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근데요, 30살이면 많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전성기는 조금 지난 나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주영 선수의 복귀에 대한 언론과 팬들의 반응 이게 좀 싸늘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박주영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의 반응은 뭐 뜨거운데요. 그건 좋아하니까 당연하죠. 그럼. 네. 근데 그렇지 않은 팬들. 그러니까 박주영 선수가 그동안 대표팀으로 뛰면서 뭐 많은 기쁨을 안겨준 것도 사실인데 예. 실망감도 적지 않게 안겨줬죠. 음. 특히 AS 모나코 이제 소속으로 있으면 10년 동안 장기 체류 비자를 얻으면서 경력을 기피하려는 그 의욕을 받았다. 의욕 속에 좀 있었고요. 예. 또 뭐 런던 올림픽에 동메달을 따는데 일조를 했는데 이외에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뽑혀서 기회를 줬지만 너무 부진하면서 우리 대표팀이 탈락하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비난도 받았고요. 또 이제 언론하고 관계도 박주영 선수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축구 기자를 15년 하면서 박주영 선수를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예. 확실히 그 기자들을 조금 기피하고 인터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 젊은 사람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어릴 때부터 사실 그래서 좀 뭐 말씀드릴 수 없는 약간의 기자들하고 트러블이 사실 꽤 있었고요. 그런데 예. 계속 얘기를 하고 해도 조금 애를 먹게 하는 예. 구단의 입장에서도 기자들의 요구나 이런 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 기자들의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물어보고 듣고 싶은데 역시 그런 자리도 갖지 않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많은 축구 선수의 인터뷰가 아무리 슈퍼스타들이라고 해도 간간히 나오는데 예. 박주영 선수의 단독 인터뷰는 아마 본 기억이 거의 없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좀 기자들을 기피하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연봉이 공개적으로 발표는 안 됐어요. 예. F서울 측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이거 저도 이제 밝힐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요. 뭐 일부에서는 13억 원 이상은 되는 거 아니냐. 그동안 뭐 예. 해외에서 잘 못하고 사실 그랬는데 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연봉을 준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기는 한데요. 예. 모든 걸 일단 그라운드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박정훈 선수가 구단을 통해서 대기 종군을 하겠다 이런 말을 전해왔다고 하니까요. 또 박정훈 선수도 국내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국내 팬들이나 또 본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축구 팬들 또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언론들 이런 데를 상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본인도 조금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축구 선수는 축구 잘하면 되고 저희 같은 사람은 말 잘하면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데서 보여주면 되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삼 년 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의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3살배기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학 차량 교통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요. 아이의 이름을 딴 이른바 세리미법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세리미법 시행 한 달여 만에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4세 남자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등의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이 등하교 안전사고, 이것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이고 또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이시죠. 허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세리미법 만들 당시에도 교수님이 상당히 좀 역할하셨죠. 그럼 저도 좀 관여도 했습니다. 예. 그러셨죠. 그런데 그 관여를 하신 입장에서 볼 때 세리미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통학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기존에는 사실 법제도가 미비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었습니다. 예. 또 인솔 교사도 없었고요. 예. 근데 요번에는 사실 인솔 교사도 있었고, 예. 또 25인승 이상 차로 안전 기준도 다 설치가 됐고, 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뭔가 기존의 대책에 이제 허점이 발견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건 앞으로 이런 또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운전자, 인솔 교사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문제지만은 차제 한번 이런 기존 대책에 대한 어떤 허점도 같이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전 불감증과 법의 제도의 허점을 살펴봐야 한다.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다면은 안전 불감증부터 잠깐 좀 여쭤볼게요. 예. 이거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거는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고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뭐 계도에서 해야 되나요? 이거 사회 전체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우선은 사실 운전자나 인솔 교사가 예. 우리 아이가 그 차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만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만 했더라면 사실 이런 사고는 안 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앞에 있었거든요. 사실 아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뭔가 호기심이 유발되는 물체가 있으면은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대책을 만들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행법은 2년 사이에 3시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3시간 동안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뭔가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이런 교육을 하기에는 아주 미흡합니다. 예. 결국 안전의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만약 사고 날 거에 대비하려고 평상시에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이 부분에서 전혀 그런 노력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교육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고 날 거에 대비하려는 평상시에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안전의식은 저절로 길러지게 되면서 그런 노력과 비례해가지고 사고 위험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7분 동안, 그러니까 기사가 사고 난지도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참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조금만 아이를 일찍 발견했더라면은 저렇게 사망까지도 안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은 반드시 인원수 이렇게 세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교사가 학생 수만 제대로 세려서 학생이 한 명이 안 보이면 찾아봤어야죠. 당시에는 원생 19명, 인솔교사 1명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수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린이 통학 차량의 인솔 교사의 첫째 업무는 안전한 승하차입니다. 예. 물론 안전하게 승하차 시켜주고서 아이를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데려가 줘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사실 한 명이 19명을 다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는 앞으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어린이집안에 도착이 되면은 다른 교사들도 같이 나와가지고서 안전하게 인솔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노력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 예. 한 명이 그런 게 관리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운전자들이 어떤 이 방어운전 또 사고에 대비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2년에 3시간 교육은 너무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선진국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뭔가 이제 예방법을 알게 되는 거고, 또 한 번 발생한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는 모든 통학 차량 운전자한테 일시에 다 전달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도 이런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런 쪽에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이 세리비법의 또 문제점은 이 통학 차량 사고 중에 사고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속셈 학원이라든가 태권도 학원 차량들입니다. 근데 또 이런 차량들은 2년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어린 통학 차량 운전자는 아무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 면허증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자가용 돈 운전자가 그런 큰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예. 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외국은 안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예, 외국은 뭐 철저합니다. 심지어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증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따로 있군요. 예. 이 자격증을 따려면은 모든 심지어 교통법규 전력도 없애야 됩니다.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 그렇죠. 그것도 예. 없애야 되고요. 또 다른 운전자보다 상당히 월등한 대우를 해줍니다. 하나의 또 선생님 개념이죠. 심지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가 쓰면은 안전바가요. 오른쪽에서 안전바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 나와가지고서 아이가 그 앞으로 못 가도록 하는 거죠. 아이가 그 앞으로 가게 되면은 운전자의 그 사각지대 때문에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런 거고요. 그 차량의 안전바, 그건 진짜 우리나라에 좀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아이가 차에서 내려서 앞뒤로 갈 경우에는 그 차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오는 차도 안 보이고 운전자도 예. 안 보이고. 예. 실제 사고 사례 분석해 보면은 이런 사고가 18배 이상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대책을 확실하게 당부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세리미법이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당국자들이 오늘 저희 방송 듣고 있으면 이런 점을 꼭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허억 교수였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국제 뉴스 속에서 한국을 봅니다. 국제시장.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국제적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자 또 국제적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국제시장인데요. 오늘도 국제문제 전문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사실 가장 우리 인상 깊은 게 가장 우리가 진짜 충격을 받고 그랬던 것이 리포트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이 리포트 대사의 문제, 다행히 이제 좀 아주 좋은 모습으로 퇴원을 했죠. 정말 그렇죠. 다행인데. 네. 이제 좀 그래서 정리를 해볼 텐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방법도 좀 차이가 있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난 게 우리 시간으로는 5일 오전이었었죠.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4일 저녁이었는데, 따라서 그 사실관계 정보 전달 말고 미국 언론 또는 그 전문가 집단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첫 논평이 나온 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5일 밤 아니면 6일 오전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하자면은 그러니까는 5일 아침인 셈인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일어나 보니까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목을 빼고 자신들의 반응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여론을 달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연구원이 한국에서의 반미 시위는 보통 평화적으로 열린다면서 이번 일과 같은 경우는 드문 사례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리너 연구원은 김기종 씨 같은 사람은 한국의 민족주의라든가 무슨 반미 그룹이라든가 하는 그런 대표하는 인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맞는 얘기죠. 우린 김기정이가 누군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조금 좀 더 감성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미국은 아주 이성적인 차원에서 반응을 하고요. 분명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전문가 집단 반응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정치적인 이번에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번 사건이 특정 어떤 세력의 조직적인 테러 행위냐.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그 가해자는 종북 세력이고 피해자는 한미 동맹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비정상적 개인의 이 정상 사회를 향한 불안정하고 삐뚤어진 일탈 행위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양국의 이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다수파 정치 세력 그리고 유력 언론들은 그러니까 배후 세력에 의해서 사주되고 준비된 테러 행위다 이렇게 보는. 그거는 이제 아직 배후 세력에 대한 언급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정치 세력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나 사회에 그 증오심을 품고 하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주의자 소행이지 한국 국민에 의한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명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은 캐서린 문 그러니까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자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총기 소지까지 하는 나라라서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절제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일상적 미국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따라서 한국 사람들도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거꾸로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절제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좀 오버하는 반응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물론 사실 우리나라 땅 안에서 미국 대사가 그렇게 피습을 당했다는 거는
어느 나라 대사가 피습을 당하더라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렇죠. 미안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는 않을까. 네. 이러한 얘기인데 미국 쪽은 뭐 전혀 거기하고는 별개 문제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정상적인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거기에 대한 귀결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예. 수밖에 없죠. 그 미국의 어느 언론, 어느 연구소에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미 관계 균열일 거라는 예상을 내놓은 것은 적어도 제가 확인한 바에는 없었고요. 예, 예. 오히려 반대로 지나친 한국 정치권과 그 국민들이 그 어떤 그 과한 행동들이 마치 그 어떤 그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가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떤 마치 그 속국인 양 숭배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한미 관계를 껄끄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9일자 뉴욕타임스 신문이었는데요. 이 신문은 한국의 보수적인 이념은 미국을 마치 구세주처럼 보도록 가르친다고 보도하면서 그 대통령 물론 이 표현은 언론 신문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대통령 친인척의 단식 사죄라든가 부채춤 발레 뭐 드럼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일부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고 그래서 이제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사회에서 이번 사건을 보는 핵심이 그 종북, 한미 관 동맹 뭐 이런 문제들이 아니고 한 외교관에 대한 테러, 안전 문제 이런 쪽으로 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안전 문제 테러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그 일부에 국한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 외교관에 대한 테러, 안전 문제. 근데 이게 사실 외교관, 뭐 예를 들면 대사가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신변을 좀 노출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의 이후에 우리 사회가 뭐 종북이니 종북 숙주니 하는 용어 가지고 이제 그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관의 신분 그 노출 적정선 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외교관 입장에서는 그 신변 안전을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죠. 예. 근데 동시에 철옹성 속에 갇혀가지고 현지인들과 차단돼서는 또 안 되는 건데 사실 뭐 전자는 쉽죠. 그러니까 갇혀 있는 건 쉬운데 이제 후자가 어려운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현지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실 그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참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외교관이었었죠. 예. 그 7일자 블룸버그 통신의 기관 제임스 기브니의 주장을 한번 경청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은 그 한 나라의 주재원이라면은 주재국 현지인들과 가능한 한 자유롭게 최대한 많이 그게 어울리고 제일 좋겠죠, 진짜. 그렇죠. 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때 가장 네. 잘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 양국을 위해서 그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 최적의 외교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번 사건 이후에 리퍼트 대사의 이런 열린 외교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안타깝다는 거죠. 그걸 미국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은 앞으로 대사에 대한 경우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렇죠. 뭐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의 접근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리포트 대사에 대한 경호는 일단 문제가 없었다라는 네.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 상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하고 또 언론이라든가 그 전문가 입장들하고 조금 이제 이 발표의 그 수준이 그 높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 말고 한국에서 이런 논쟁도 말고 이제 미국에서 한 논쟁 이걸 하나 정리를 해보자면은 외교의 효율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는가 아니면은 안전 문제에 최우선을 해야 되는가. 아하. 근데 이제 미국 외교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요. 공공 외교 분야에 쓰는 예산보다 외교관 보안에 쓰는 예산이 4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니의 그 기고를 아까 했던 걸 잠시 인용을 해보면은 거대한 방벽 뒤에서 이제 콜라 햄버거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영어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현지인 방문객들은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 엄격한
그 검문 검색을 통과해야 한다면 그게 외교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우리 서울에 있는 그 주한 미국 대사관 옆을 지나가 보신 분들은 보면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아까도 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서울과 같이 비교적 안전한 도시에서도 이렇게 이번처럼 위험이 따르는 직업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대사는 조국을 위해서 대신 거짓말해주는 착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네. 조국을 위해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인물임을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이 경호 문제 가지고 얘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대사관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관행적으로 한국 경호팀을 의존하지 대사관 자체 경호는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빈틈이 생긴 거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언론들 또 다른 외교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에서 경호와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서로 미루는 동안에 경호 빈틈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김기종 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쉽게 그 대사까지 향해서 그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할 수 있게 놔뒀는지 사실 과거에 우리 천안함 침몰 사태 때와 비슷한 유사한 경우 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도 북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군인들이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군수 내부에서는 적을 비난하는 데만 역을 올렸지 경계에 실패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디도 찾아볼 수 그렇죠. 없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은 네, 이번에도 똑같은 종북 세력에 대한 비난만 있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 과연 누가 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건데 IS 관련 소식도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여기서도 외래인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오히려 이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게 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현재 그 IS 세력이 처한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 바로 외국인 가담자와 현지인 출신 가담자들 간의 알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런 거죠. 예? 이 외국인 가담자들한테는 이 공고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극진한 대우. 그러니까는 자동차도 준다, 집까지 준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대우를 해주는 반면에 현지 출신들의 경우에는 그런 게 있기는커녕 주로 이제 외곽 지역으로 이제 접전 지역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그런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에 불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기들끼리 총기역전까지 벌어지는 그런 어떤 내부 반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런 반란에서의 일탈 세력, 이탈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개 처형으로 응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외국에서 온 애들은 다 자동차 주고 이러는데 실제로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이게 뭐냐 이 얘기인데 그렇죠. 결국은 그런 거 봉합하는 게 공포 정치다. 이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영국에 있죠. 시리아 인권 관측소. 여기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120여 명 정도의 IS 가담자가 공개 처형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결국 여기서 이탈하려다가 붙잡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IS에서 이탈하려다가. 아하.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당연히 빠져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만간에 그래서 이런 내분 붕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분간 이런 공포 정치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내우를 외환으로 돌리려고 하는 전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IS의 영향력이 아프리카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물론 리비아까지 확대된 것이야 최근 일은 아닌데 이 문제는 북아프리카가 아니라 이제 중앙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바로 뭐냐면은 보코하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나이지리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이슬람 무장 단체인데. 보코하람. 어디서 많이 들었다 그랬더니 이게 나이지리아 무장 세력이구나. 그렇죠. 이제 서구 교육은 죄악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코하람이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잔인함으로 따지면은 IS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여간 그런 단체인데 아주 흥미로운 양상이요. 원래 이 IS의 라이벌이 이제 알카에다 아니었습니까? 알카에다는 특정 땅을 정하지 않고 이 네트워크 형식으로 전 세계 지하디스트를 엮는다는 그런 개념의 단체였는데 이제 IS는 반대로 전통적인 개념의 영토를 소유한 국가를 건설하자는 그런 목표 아니었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IS가 그런 자기들을 동조하는 이 세력들 예를 들어서 이제 보코하람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 외국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확장세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코하람이 최근에 그 IS에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는 그 녹음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그 보코하람도 세계 3대 지하디스트 중에 하나인데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 IS 입장에서 굉장히 그 세력이 지금 확대되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당분간 어쨌든 간에 좀 이런 그 신빙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IS에 합류했다라는 게 IS 밑으로 들어갔는지 그렇죠. 동등하게 연대를 하는 건지 그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렇죠.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이. 충성을 맹세했다. 예,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소위 말하는 이슬람 급진 단체들이 이제 연대를 하면은 네. 덩치가 더 커져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 방송 진행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2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은 게 MC로서 너무나 큰 소망일까요? 어쨌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도 하루 힘찬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